제가 이제 방송을 감히 좀 시작하려고, 근데 이제 어떤 거부터 할지를 고민만 너무 많은 시간을 한 것 같아요. 금융 상품도 취급하고 있고 기업 금융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컨설팅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리즈를 한번 구성을 한번 해봤어요. 일단은 첫 번째로 우리가 좀 주식이나 투자 자산 가치가 요즘에 굉장히 오르잖아요. 근데 코로나 사태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오르니까 당연히 지금 투자하신 분들은 너무 좋겠죠. 근데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뉴스나 뭐 신문이나 이런 거 보시면 다들 힘들다고 하잖아요. 경제가 너무 뭐 파탄이 났고 다들 힘들다, 뭐 3차 재난지원금이 나오는 이 상황에 한편에서는 주식이 지금 몇인 줄 아세요? 지금 3천이 넘었고 부동산 가격은 뭐 말이 필요 없죠. 지금 아파트 투자가 너무 열풍이기 때문에 지금 젊은 직장인 분들이 영끌해서 지금 부동산 사시잖아요. 특히 아파트를 많이 사시잖아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모순적이죠. 맞아요. 그런 사태들이 왜 이렇게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좀 더 나아가서 왜 이런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 금융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얘기를 하면은 당연히 패권에 대해서 얘기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더 나아가서는 좀 우리가 지정학적이라든지 아니면 역사와 좀 관련된 이제 팍스 아메리카나 까지 우리가 얘기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가져봤습니다. 먼저 코로나19 사태로 다들 힘들다고 하는데 왜 투자 자산의 가치는 계속 오를까라는 이제 질문인데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코로나 사태가 퍼지면서 갑자기 우리나라 주식도 마찬가지고 미국의 주식도 엄청 하락했어요. 한 번. 그래서 그때 정말 난리 났다. 이제 이거 뭐 주식시장 붕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만큼 엄청 붕괴한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그때 갑자기 뭐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동학 개미 운동이 일어났죠. 감히 동학 운동이라는 그 역사적 용어를 따와서 동학 개미 운동이라는 말을 붙여면서 막 인터넷 짤에는 뭐 삼성전자 주주총회 하는데 온 국민이 막 있는 짤 돌아다니고 막 그랬었던 거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때 미국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러분 양적 완화 들어보셨죠? QE라고 하죠. 그래서 양적 완화를 시행을 해서 지금은 금리 정책이 잘 먹히지 않아요. 양적 완화는 뭐냐면 미국은 자기 통화가 달러잖아요. 근데 달러라는 게 전 세계 기축 통화죠. 그래서 그 기축 통화인 달러를 찍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시중에 공급을 하는 거죠. 그래서 통화량이 늘어나니까 그걸로 경기가 활성화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 양적 완화라는 금융 정책을 쓰기 이전에는 금리 정책을 했어요. 금리가 떨어지면 어떻게 되죠? 대출을 받는다라는 거는 내가 저렴한 그 금리로 많은 자금을 대출을 받아서 내가 그 대출 받은 걸로 뭐 투자 행위를 한다든지 뭐 그런 걸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시중에 이제 돈이 풀리게 되는 거고. 근데 반대급부로 금리 정책을 썼을 때, 다시 말해서 금리를 하락시켰을 때 반대급부가 뭐죠?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뭐 자산 가치가 막 오른다든지 물가가 오른다든지 그런 것들이 수반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게 너무 가속화되면은 다시 금리를 올리고, 그러면 금리가 오르면 당연히 시중에서 대출이라든지 통화량이 감소해요. 그러면 다시 인플레이션은 떨어지고, 이게 금리 정책이었는데 지금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뭐 0% 금리이거나 뭐 0%보다 조금 높은 금리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금리 정책이 더 이상 먹히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다가 전 세계에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왔고, 그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후에 양적 완화라는 걸 통해서 이걸 극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후에 양적 완화라는 거를 긴급 처방으로 대안으로 내놨는데 미국에서 그게 굉장히 잘 먹혀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시중에 엄청나게 많은 그 통화량을 풀었음에도 불구하고 꽤 괜찮게 경기가 흘러갔다라는 걸 경험적으로 알게 됐던 거예요. 이제 선진국들이나 미국이, 뭐 선진국이라고 하면 뭐 일본이나 이제 우리가 유럽을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가다가 갑자기 코로나 사태가 온 거예요. 어. 근데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경기 침체가 당연히 이뤄지니까 미국에서 무제한 양적 완화라는 카드를 꺼내요. 예전에 양적 완화는 한도가 있었어. 기한이라든지 금액의 한도가 있었는데 이번 양적 완화는 말 그대로 무한 양적 완화였어요. 그러니까 시중에 무한대로 풀겠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미국의 주식시장이 지금 엄청 화랑이고 우리나라도 당연히 미국 같은 선진국들이 양적 완화하니까 우리나라도 양적 완화를 해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미국 같은 나라들과는 다르게 우리가 패권 국가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기축통화를 사용하는 나라도 아니고 예를 들면 우리가 그 우리나라 돈을 가지고 미국 가서 뭘 살 수 있어요? 우리나라 돈 갖고요? 우리나라 돈으로. 근데 우리나라 돈 가지고 미국 어디 가서 쓰기가 되게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당연히 못 쓰잖아요. 그게 우리나라는 기축통화 국가가 아니라는 증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만의 다른 방식으로 양적 완화를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양적 완화 방식이 무제한 RP 공급이었어요. 한국은행도 그에 따라서 양적 완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RP를 매입한다는 방식으로 대한민국만의 방식의 양적 완화를 해요. 그러면서 갑자기 우리나라도 주식이 오르게 되는 배경이 된 거고 투자자산 가치, 특히 부동산이 오르는 그런 근거가 된 거죠. 물론 동학개미 운동이 한몫했지만 그 동학개미 운동을 하시는 개인분들의 자금이 어디서 나오나 봤더니 요즘 뭐 쉽게 매스컴에서 찾아보실 수 있겠지만 영끌이잖아요. 대출받고 뭐 요즘 직장인들 3-4명만 모이면 다 주식 얘기만 한다는데 어떻게 대출받아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한다는데 그게 이러한 배경적인 게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엄청나게 올랐는데 여러분 정말 여기서 생각을 우리가 좀 깊게 해봐야 되는 게 지금은 투자자산 가치가 물론 올랐지만 이게 화폐 가치가 떨어진 거 아닐까요? 화폐 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옛날에 우리 뭐 한 5억짜리 아파트랑 지금의 5억짜리 아파트 느낌이 다르잖아요. 화폐 가치가 변했던 게 아닌가 이러한 원인들로 인해서 그러면 당연히 지금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조장되고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가 발생해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 젊은이들이 지금 만약에 내가 이 동학개미 운동에 참여를 안 한 개인이야. 그러면 지금 상대적 박탈감 느끼지 않을까요? 네, 맞아요. 여러 가지 이유로 본인은 못했던 거예요. 아, 나도 하고 싶기는 했었으나 이 정보도 알았으나 맞아. 내가 너무 바빴다 혹은 떨어질 거야. 뭐 경제적인 이유가 있었다 뭐 기타 등등의 이유로 난 참여를 못한 거야. 그래서 보니까 지금 와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거죠. 너무 늦은 거 아닌가? 지금이라도 들어가야 되나? 부동산은 더 심하죠. 아파트는 내 집 마련이잖아. 내 집 마련. 내 집 마련이라는 정말 그 가치와 연결되는 게 이 부동산인데 너무 아파트 가격이 오르니까 요즘 웬만한 뭐 지금 서울의 아파트는요 10억? 15억? 뭐 이래요. 미쳤어. 우리가 벌어들이는 그 봉급이랑 여러분들 대비해서 나누기를 해보시면 몇 개월이 나오겠어요. 하나도 안 쓰고 모은다고 하면 제가 뭐 여기서 계산은 따로 해보지 않겠지만 너무나 이 자산 가치가 너무 올라버린 거예요. 화폐 가치가 떨어진 거죠. 다시 말해서. 그럼 이게 상대적 박탈감이 계속 유지될 수 없고 이런 것들이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당연히 정치권에서는 이거를 이 양적 완화라는 카드를 계속 쓸 수가 없어요. 그때 투자자산 가치의 밸류에이션이 당연히 조정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때 뭐 주식이라든지 부동산 가격이 조정을 받지 않을까요? 그런데 요즘에 얘기 나오는 게 3월 달에 공매도 뭐를 다시 부활을 시키면서 지금 왜 우리나라가 그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갑자기 경기가 안 좋아지니까 주식시장에서 공매도를 금지시켰어요. 공매도 금지시키는 게 또 동학개미 운동 하시는 이 참여자분들의 굉장한 호응을 받으면서 공매도 금지라는 카드를 정부에서 썼어요. 근데 이거는 굉장히 시장경제적인 면에 있어서는 공매도 금지 자체가 굉장히 너무 자극적인 정책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은 해요.
왜냐하면 이제 공매도라는 방식이 당연히 현물 시장과 선물 시장에서의 어떤 뭐 롱 포지션, 숏 포지션을 서로 같이 가서 하는 또 투자 방식을 쓸 수가 있는 건데 아예 공매도를 없애버렸으니까 너무 극단적인 처방이었죠. 그리고 그게 당연히 계속 가면 좋겠으나 시한부로 해야 되니까 3월에 종료가 돼서 지금 다들 공매도 때문에 주식이 떨어질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생각하고 있진 않은 것 같아요. 공매도가 당연히 실시된다라고 해서 사람들이 다 떨어지는 거에 베팅하지는 않을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의 특히 우리나라 기업의 상태와 수급이겠죠. 우리나라 기업들은 지금 뭐 K방역이라든지 뭐 지금 계속 화랑이거든요. 굉장히 기업들이 지금 그 기업 활동을 잘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좀 아쉬운 건 대기업 위주인 것 같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게 당연히 주식을 방어하는 용도로 할 거지 너무 막 투기적인 어떤 입장에서 공매도가 시행되니까 당연히 주식이 떨어질 거다라는 논리는 굉장히 비약한 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약간 어느 정도 영향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고 당연히 뭐 예를 들어서 좀 기업 밸류에이션이 좀 낮은 데들은 좀 폭락이 뭐 떨어질 확률은 좀 있겠죠. 그런 것들은 우리가 참고해 볼 만할 것 같습니다. 제가 계속적으로 이런 금융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런 화두를 던진 거고 코로나인데도 불구하고 이 투자 자산이 왜 오르는가를 살펴봤고 다음에는 제가 다음 시간에는 왜 이런 그 미국에서 양적 완화라는 금융 정책을 쓰고 예전에는 금리 정책을 썼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다음에도 꼭 참여해 주셔서 같이 함께 자리했으면 좋겠습니다.